19분.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뭐 인트로덕션을 하는데, 제가 콜롬비아에서 2007년도에 연수 갔었을 때 그 콜롬비아에 있는 한인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박사, 석사 생들이 이게 외부에서 누가 한국에서 오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연락처가 있어 갖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그 주소록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장소에다가 이렇게 모여 갖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 일부 좀 내고 그러면 뭐 피자 시켜가고 콜라 시켜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대학에 있는 기초 대학에 있는 한인 교수님, 저 연구원 박사 뭐 이런 분들도 오시고, 대학에 있는 의료원에 있는, 그러니까 콜롬비아 병원에 있는 교수, 그다음에 연수와 있는 선생님들도 참석해 갖고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거를 뭘 하고 있고 우리 랩에서는 뭐를 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어떤 랩에서 가능한가요? 그런 거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좋은 그런 미팅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강남에 어, 중계연구센터 학술 연구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뭐 원장님도 참석하셨던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경쟁력 강화 회의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매달 하는 뭐 교수 연구 뭐 회의, 뭐 강화 회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공식적으로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발표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끼리 그냥 뭐 아주 좋은 논문일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과에 너무 스페시픽한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래도 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좀 자율적으로 좀 편하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강남에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에치코아라고 하는 재단 조직이 생겨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동탄에서도 자발적으로 또 교수님들끼리 하는 연구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계신 분들은 정기적이긴 아니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레귤러하게 하는 미팅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재단에다가 좀 보고를 드려서 그냥 저희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데, 기초 교수님,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님이나 일성생명과학연구소 아니면 화상센터 연구하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의료원에 있는 임상 교수님들이랑 같이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재단에서 좀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강의료도 좀 원내 강의료라도 좀 작게라도 좀 드리면서 우리들끼리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렸는데, 재단에서 좋게 생각하셔 갖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서로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서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임상 교수님뿐만 아니라 기초회 교수님이 또 춘천들이 다 계셔 갖고 자주 저희가 또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 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온라인으로 해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약간 익스펜전해서 의료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처음 이제 시도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바쁘시고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좀 부족할 수 있긴 한데, 좀 뭐 끝나고 들어오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교수님들끼리 서로 자발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고요. 뭐 바쁘시면 뭐 바쁘더라도 뭐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줌으로 좀 들어와서 힐끗 보시고 가시고, 우리 과 아니고 또 같은 과지만 다른 의료원의 교수님들은 또 이런 걸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대학에 이제 기초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이 우수한 교수님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서상원 학장님한테도 이제 부탁드리고, 일송생명과학연구소의 이제 소장님이 강동철 소장님이셨는데 이제 최은경 교수님이 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하고 다 말씀드려서 뭐 매달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기회 되시는 대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스케줄을 좀 짜서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뭐 돌아가면서 뭐 의료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교수님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뭐 각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제가 바라는 거 더 좋은 기회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이렇게 같이 교수님들끼리 이제 물론 줌이나 온라인으로 통해서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 이 한림 중개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전체로 하는 거는 이분이 첫 번째이긴 한데 많은 교수님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좋은 또 아이디어나 이런 실험이나 기초 연구 같은 거, 임상 연구 같은 것들도 어떤 주제에 관계없이 발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미루지 마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있는 안과 신영주 교수님, 또 저희 강남에서 연구 제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인데 또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그 학장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어, 신경 저기 생리학 교실에 아는이 교수님이라고 새로 오셨는데 엄청 연구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추천드린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이 교수님이 외국에 뭐 하버드, emory 뭐 좋은 데서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 대학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로 오늘 처음 스타트가 두 분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인트로덕션을 여기서 마치고 저희 강남의 중경구 센터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혜인 교수님께서 그 두 분 모듈레이터 해주시고 오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에치코 센터장 노규철이고요.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기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원래 강남에서 진행을 했던 중견연구센터의 학술 집담회를 이렇게 조금 대규모로 여러 의료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정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연자분은 이제 강남성심병원 안과의 신영주 교수님이시고요. 두 번째 아는이 교수님이 이제 이어서 해주시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짜기로는 두 분 연자 발표가 다 끝나고 질문 및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서로 이제 활발한 토론과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신영주 교수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잠깐 질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는이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성심병원 안과 신영주 교수님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강남성심병원 안과에서 지금 교수로 계시고요. 각막과 관련된 그리고 스템셀 관련된 리서치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각막 내피세포에서의 노화와 마이크로 RNA 30C에 대해서 리서치 하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영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 거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안은희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거를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막 내피세포와 이제 미르 30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구건조증 연구고요. 하나는 이제 각막 내피세포 연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각막 내피세포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요. 노화와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한 것 몇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막 내피라는 것은 이제 각막이 겉에 있으면 그 안에 맨 안쪽에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각막 실질 내의 물을 퍼내서 각막을 탈수 상태로 유지를 시켜서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퍼낼 때에는
이제 ATP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 물을 퍼내기 때문에 메타볼리컬리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막 내피세포는 생체 내에서는 프롤리퍼레이션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각막의 트라우마, 인트라오큘라 서저리 혹은 각막 내피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각막 내피세포 숫자가 줄면 얘는 프롤리퍼레이션을 하지 못하고 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들 각 개별로 몸집이 이렇게 쫙 커지면서 늘어나면서 온도 힐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막 내피세포에 시비어한 데미지가 있게 되면 이러한 각막 내피세포는 더 이상은 이거를 보상하지 못하고 코니아 엔도셀리알 디스펑션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에는 각막이 아프고 안 보이고 붓고 하는 블러스 케라토페시가 되는데 이 상태는 각막의 이식 없이는 어떠한 유효한 치료도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막 내피세포 자체를 리제너레이션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옛날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제가 쉬었던 논문인데요. 제가 화상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익스텐시브하게 각막에 화상을 입어서 각막이 다 망가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각막이 다시 투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보면 각막 부종이 빠지기를 각막 주변부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막 중심부의 시크니스가 돌아올 때까지는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각막 내피세포에 대해서 경면 현미경이라는 방식으로 각막 내피세포의 숫자를 봤을 때에도 6개월 정도 걸리면 이것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토끼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토끼 실험의 목적은 각막 내피세포에 스템셀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려는 목적은 처음에는 아니었고 토끼의 안티리어 챔버 내로 NaOH를 넣어서 각막 내피세포를 다 망가뜨려서 각막 내피세포 부전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막 내피세포를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각막 페리페리에서부터 주변부서부터 서서히 맑아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막 중심부의 두께도 서서히 감소를 했고 이 각막을 떼어내서 각막을 떼어내서 알리자린 스테이닝을 했을 적에 각막 주변부에는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조직 검사로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H&E 스테이닝은 사실 저희 병원의 김정원 교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고 여기서도 페리페리에서부터 중앙으로 자라 들어가는 그런 각막 내피세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막 내피세포의 스템셀이나 프리커서가 존재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 각막 내피세포의 주변부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적어도 그 부위가 스템셀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리소스가 될 만한 것이 존재를 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텍티브한 그런 에리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고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저자들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스템셀에 대해서 그런 논문들을 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위치와 같은 휴먼 포스츄어 림보스에 이런 스템셀 마커를 보이는 그런 세포들이 존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컬처를 할까 하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이거 꽤 옛날 논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뉴랄스페어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논문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코니아 엔도셀리알 셀을 스피어 포밍 어세이를 통해서 키워봤었고 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스피어를 형성하면서 클 수가 있었고 이 세포들을 옮겨서 바닥에 붙이면 다시 각막 내피세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각막 내피세포를 이뮤노스테이닝을 하게 되면 네스틴에 염색이 되는 세포들을 정말 몇 개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스틴은 당시에 이제 뉴럴 스템셀의 마커로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나온 이제 리뷰 논문인데요. 이러한 엔도셀리알 셀에 그런 스템셀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와 같은 이제 포밍 어세이를 썼거나 이뮤노스테이닝을 했거나 혹은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해서 이제 스템셀이 존재할 거다. 적어도 프리커서 셀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만약 존재한다면 그 위치는 페리페럴 코니아거나 페리페럴 코니아와 트라베큘라 메시걱 사이의 트랜지션 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각막 내피세포로 돌아와서요. 각막 내피세포를 제가 그래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8cg를 넘어가면서 각막 내피세포를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쁜 모양으로 잘 자라고 조그맣게 잘 자라다가 8cg가 넘어가면 각막 내피세포는 모양이 커지고 망가지고 프롤리퍼레이션도 잘 안 하고 바닥에 잘 붙어주지도 않고 이런 형태를 인비트로로 보였는데,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 형태는 마치 인비보에서 보이는 그런 각막 내피세포 질환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막 내피세포에는 플러스 케라토페시는 각막 내피세포가 프롤리퍼레이션 하지 않고 자기 몸집을 키움으로 인해서 키우다가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이 형태가 마치 이것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네시스, 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네시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 텔로미어 쇼트닝이라든지 제론톡신 스트레스,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혹은 이제 P53 튜머 서프레서 진의 액티베이션, 혹은 CDKN P16 이런 것들의 이제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셀 사이클이 이 리버서블하게 이제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셀 사이즈만 왕창 커지게 됩니다. 시네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셀의 펑션이 변하게 되고 사스프, CSS 어소시에이티드 세크레토리 페노타입을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서트1의 액티베이션을 이제 크리스피알 디캐스9으로 봤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봤던 것들의 이제 노화를 다시 기억해 볼 것 같으면, 정상적인 프롤리퍼레이션을 잘하는 각막 내피세포와 이제 다 커져가지고서 시네센스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각막 내피세포를 서로 비교를 하였을 적에, 당연히 이제 시네센스가 된 그런 각막 내피세포가 시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 갈라톡시데이즈의 그런 이렇게 염색이 됐고요. 셀 사이즈는 한 30배 이상 컸습니다. 그리고 일롱게이션 인덱스를 계산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세포 형태가 일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BRDU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했을 때도 프롤리퍼레이션이 낮았고, 셀 사이클 어널라이시스를 했을 때에도 G0, G1 페이스에 멈춰있는 셀 사이클 어레스트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타겟으로 할 만한 그런 몰레큘들을 몇 개 이렇게 웨스턴으로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 내에 ROS, 인트라셀룰라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봤었고, 시네시스에 빠진 세포들이 이런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훨씬 심했고, 마이토콘드리아를 스테이닝을 했을 때에는 마이토콘드리아 일롱게이션을 보였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정상적으로 피션과 퓨전을 하는데 이제 피션이 안 돼서 퓨전된 상태로 쭉쭉쭉쭉 이렇게 길어진 이런 형태들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시네시스에 빠진 세포들은 라이소좀이 프로미넌트하게 되는데, 실제로 라이소 트래커를 걸었을 적에 시네시스에 빠진 세포들은 이렇게 라이소좀이 프로미넌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트1이 이제 시네센스에서 감소하는 거 보여서, 이때 이 논문은 서트1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논문이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서트1은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했던 제 논문 중에 하나가 속스트 액티베이션을 했던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크리스피알 디캐스9을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 속스트라는 그런 트랜스펙션 팩터를 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코니아 엔도셀리알 셀이
프롤리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생이 인 비보, 이건 렛으로 실험한 것입니다. 렛에서도 됐었고 인 비트로 세포 실험에서도 그것을 증명을 했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피알 Cas9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런 것들을 액티베이션을 시키려고 하니 이제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로 집어넣게 되면 이것을 과연 유전자 치료제로서 임상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그렇게 집어넣게 돼서 끊임없이 세포가 프롤리퍼레이션이 되면 이것이 결국은 캔서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 따라서 각막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그 재생은 적절할 때 멈추어서 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멈추어야 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말 생각을 해서 테트 언 오프 플라스미드도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마이크로 RNA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플란트, 애니멀, 그다음에 바이러스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스몰 싱글 스트랜디드 non-coding RNA 몰레큘이고 한 20에서 22 뉴클리오타이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 익스프레션에서 RNA 사일런싱을 시키거나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NA가 이런 형태로 머리핀, 헤어핀 형태로 이게 나와서는 이게 두 부분으로 잘라지게 되는데, 3P 쪽이 있고 5P 쪽이 있는데, 예전에는 3P 쪽은 5P 쪽이 이제 액티브하고 3P 쪽은 인액티브해서 그냥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붙어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얘도 다 같이 기능이 있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각막 내피세포 질환에서도 이러한 마이크로 RNA들의 차이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 RNA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시네센스 쪽에도 타겟이 되었으면 좋겠고, 스템미스 쪽에도 타겟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뭔가 기존의 각막 내피세포 질환과도 관련되어서 타겟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그런 마이크로 RNA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르 30C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이제 인비트로 각막 내피세포 질환에, 인비트로 각막 내피세포에서도 이제 시네시스를 일으키는 방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각막 내피세포가 인비보에서 프롤리퍼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쿠어스 휴머에 있는 TGF 베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GF 베타를 사용을 해서 시네시스를 일으키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TGF 베타로 시네시스를 일으키면서 언제가 가장 적절한 타임일지를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BRDU를 했을 때에는 24시간부터 벌써 프롤리퍼레이션이 감소를 하였고요. 셀 사이클을 돌렸을 때에는 저희가 확연하게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지제로 지원이 증가하고 S페이스가 감소하는 때는 24시간 이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네시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갈 염색을 했을 때에는 이때도 24시간 이후부터 프로미넌트하게 이 세포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형태로 봤을 때에는 이 TGF 베타를 원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 형태가 시네시스 때문에 왕창 커지는데, 그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48시간 이후였습니다. 또한 ROS도 48시간 이후부터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TGF 베타의 시그널링은 P, ERK1, 2 이쪽을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에 48시간 이후, 이때에도 이렇게 시간 가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에 미치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48시간 이후부터 디폴라라이즈 된 그런 세포들의 퍼센테이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르 30C는 이제 TGF 베타 리셉터 2에 대한 이제 mRNA에 대해서 이제 시퀀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인터페론 시그널링에도 관여를 하고, 저희가 기존의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 각막 내피세포 질환인 폭스 엔도셀리아 셀 디스트로피에서의 그 발현이 감소된다고 보고가 되어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 30C를 이제 처리를 하였을 적에 각막 내피세포는 그 각막 내피세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셀 바이어빌러티도 증가를 하였고, 셀 프롤리퍼레이션으로 BRDU 인코퍼레이션 시키는 어세이를 했을 때에도 증가를 했습니다. 셀 사이클 어널라이시스를 했을 때에도 이 지지루 지원 베이스가 감소를 하고 S 베이스가 증가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RNA 시퀀싱을 하였는데, RNA 시퀀싱에서도 셀 프롤리퍼레이션뿐만 아니라 인터페론에 관련되어 있는 진의 익스프레션과 TGF 베타와 관련되어 있는 진 익스프레션 등등의 발현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르 30C1의 그런 기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보았는데, GCFDA로 본 이제 미르 30C1의 그런 인트라셀룰라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는 이제 미르 30C1을 사용을 하였을 적에 감소를 하였었고, 이거를 이제 셀 어널라이저로 봤을 적에 퍼센테이지가 이제 ROS 프로파일이 미르 30C1에서 더 감소한 포션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포텐셜을 보았을 적에도 미르 30C1에서 좀 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셀 사이클을 보았을 적에 이제부터 이제 TGF 베타1으로 유도를 해서 이 TGF 베타1에 대해서 미르 30C가 이것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TGF 베타를 쳤을 적에 셀 사이클 어레스트가 일어났는데, 미르 30C를 같이 쳤을 적에 셀 사이클 어레스트가 덜하고 마치 이 S 베이스와 지제룰 지원 베이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그런 그래프고요. 세포 사진을 찍어서 봤을 적에 TGF 베타 1에서는 이제 미르 컨트롤 그룹보다 이 형태가 이렇게 세포들이 커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르 30C1을 쳤을 때에는 이런 효과는 감소를 하였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제가 시포 시그널링에 조금씩 관심을 두던 때였는데, 시포 시그널링이 이 얍이 TGF 베타 1을 치면 증가를 하는데 미르 30C를 치면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네센스를 보는 마커인 시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 갈 어세이를 하였을 적에 TGF 베타 1을 치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그 숫자가 시네센스에 빠진 세포들 숫자가 증가를 하지만 미르 30C를 치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트라셀룰라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인데, 역시 TGF 베타 1을 치면 이런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지만 미르 30C를 같이 치면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TGF 베타 1 시그널링 중에 하나인 P38 시그널링도 TGF 베타 1에서는 P38이 액티베이션이 되지만 미르 30C를 쓰면 이것이 감소가 되고, P63도 미르 30C를 사용을 하게 되면 TGF 베타 1에 의한 그런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스프를 봤는데요. 사스프는 시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세크라토리 페노타입이라는 것으로서 시네센스에 빠진 세포들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디션드 메디아를 얻어서 그것을 이제 엘라이자를 내서 사스프를 보았는데, IL6, TNF 알파, 그 다음에 MIF를 보았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은 TGF-베타의 그런 사용에 의해서 증가를 하였지만 미르 30C를 같이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그게 그 효과가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스프가 생기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TGF-베타가 NF-카파비라는 그런 인플라마토리 패스웨이를 자극을 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패스웨이를 보기 위해서 NF-카파비 염색을 시행을 하였고, TGF-베타1은 NF-카파비가 뉴클레어로 트랜스로케이션 시키는 것을 조장을 했지만, 그러나 미르 30C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TGF-베타1의 그런 뭐는 스매드 시그널링도 있는데, 이 스매드 시그널링에 대해서도 미르 30C가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TGF-베타1의 가장 유명한 시그널링 중에 하나인 p-얽12에 대해서도 이 미르 30C가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컨디션드 메디아에서 IGF-1이랑 이제 PDGF, BB 레벨도 같이 이제 엘라이자를 해서 봤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러한 패스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세포 죽음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려고 하였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 포텐셜을 봤을 적에는 이제 TGF-베타에서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 포텐셜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TGF-베타1의 이러한 효과는 미르 30C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리브드 캐스페이즈 9, 그 다음에 클리브드 파프, 클리브드 캐스페이즈 3 등 이 아포프토시스에 해당하는 이런 시그널링도 TGF-베타1에 의해서 증가를 했지만 미르 30C가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시네센스에 빠지게 되면 라이소좀이 세포 내에서 프로미넌트하게 보이게 되는데, TGF-베타1에 의해서는 굉장히 프로미넌트하게 보이게 되지만 미르 30C는 이러한 TGF-베타1의 효과를 감소를 시켰고, TGF-베타1은 오토파지에 해당하는 오토파지를 조정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감소시킨 것을 미르 30C가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플리멘터리로 추가적으로 더 실험을 했었는데요. 미르 30C 자체만의 효과만을 보지 말고 미르 30C의 이니비터를 쳐서 그 이니비터의 효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리뷰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니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비터는 미르 30C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두 부분으로 갈라서 3P 쪽과 5P 쪽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니비터를 쳤고요. 이렇게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 시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베타 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오른쪽 그림은 DCF로 인트라셀룰라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본 것인데, 그건 모두 다 이니비터 쪽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만든 것이 B와 D의 그림입니다. 셀 바이어빌러티도 간단하게 봤을 적에 이런 이니비터를 처리하는 군이 더 셀 바이어빌러티가 낮았고, BRDO 셀 프롤리퍼레이션에서도 이니비터로 처리한 군에서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미르 30C는 이 휴먼의 그런 아마 코넬 엔도셀리아 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TGF-베타1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시네센스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사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코넬 엔도셀리아 셀이 임상적으로 어떤 힘든 상태에 닥쳤을 적에, 간들간들한 그런 상태에 닥쳤을 적에 이런 미르 30cc가 조금 더 많아지면 아마 그런 세포의 죽음을 감소시켜서 각막 내피세포를 조금 더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양주 교수님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안은희 교수님 발표에 앞서서 신양주 교수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네, 그 미르 30C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시네센스를 이제 억제를 하고 프롤리퍼레이션을 이제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어떤 프롤리퍼레이션만 이렇게 쭉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캔서의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프롤리퍼레이션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혹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보통 siRNA나 마이크로 RNA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눈 안에 들어가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미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제 계속 자기가 물질을 분비를 하겠지만 siRNA도 사실은 저희가 크리스퍼 캐스9을 할 때에도 플라스미드로 넣지 말고 가이드 RNA와 RNP 프로테인을 넣게 되면 그게 한 3일이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저쪽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 좀 더 갈 때에는 저것도 이제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누가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하면 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 정말 듣고 싶은 저희 사실 안은희 교수님 그 논문과 그런 연구를 너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모임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정말 듣고 싶었던 춘천의 그리고 다른 병원 교수님들 연구를 정말 이 온라인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 나빴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교수님께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안은희 교수님이십니다. 안은희 교수님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한림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시고 미국 하버드 유니버시티랑 에모리 유니버시티에서 신경과랑 신경병리학과 펠로우를 다 마치시고 작년 3월에 저희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조교수로 이제 부임하셔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에 있어서 뉴로 몰레큘러 미케니즘에 관한 새로운 그런 리서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은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어레인지 하는데 이제 힘써주신 모든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New Direction in the Neuromolecular Mechanism Research of the Neurodegenerative Disease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초 교수로서 임상 교수님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시너지 이펙트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모이는 걸 제가 미리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 분야에 대해서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파킨슨 디지즈나 알츠하이머, 브레인 튜머와 관련돼서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신경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기 이전에 좀 진단이 가능할 이런 것들은 없을까? 진단 키트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면 좋을까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What is Parkinson's disease and Alzheimer 하고 퀘스천을 해놨지만 많은 분들, 훌륭하신 교수님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슬라이드 넘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나요? 네, 예.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ADPD 관련해서는 솔직히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얘는 이렇다, 얘는 요거랑만 연관이 있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경과 교수님들 지금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병리학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믹스가 되어 있고 복잡하게 같이 컨트롤되어 있기 때문에 AD나 PD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AD에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PD에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기가 몰리큘러 메커니즘컬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과정 때문에 진단을 하시는 실제 임상 교수님들께서도 스테이지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D와 PD와 연관된 단백질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그램을 가져와 봤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A베타나 타우나 알파시뉴클린 이 세 가지 메인 포텐셜을 가진 프로테인들이 어떤 식으로 메이저하게 컴포넌트를 가지면서 어떻게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를 프로그레션 시키는가에 따라서 질환의 심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디멘시아가 먼저 일어났다가 루이 바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PD가 생겼다가 디멘시아로 가기도 하고 퓨어하게 PD만 있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AD와 뭐 LV, VAD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심텀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집합체로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는 몰리큘러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이 메이저 3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병을 일으키는 브레인 리전, 거기에 일으키고 이펙트를 받는 뉴런의 뉴로디제네시스나 뉴로셀 데스에 대해서 이렇게 심텀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PD 디지즈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스테이지를 보고 확인한 결과로 봐도 저희가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임상 교수님들이랑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미국은 더군다나 한국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기가 이상하지 않으면 병원을 잘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이제 병이 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는 한국에서도 같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제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시기, 스테이지 3나 4에 해당을 하면 이미 셀 데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리커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고 그 스테이지에 맞게 이제 솔직히 치료제라고 할 수 없는 약간 이제 병의 심텀을 조금 덜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처방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D나 지금 현재 AD도 다 이렇게 레이 스테이지에서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고 나서 환자가 이미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too late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거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가져온 부분인데 인포메이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나 AD는 저희가 뚜렷하다고 말할 약들이 존재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들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퀘스천을 가지고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이제
분명 이제 ADPD도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병이 어떻게 프로그레션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존재는 하지만 이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화에 관여해서 나오는 병의 프로그레션을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프리모터라고 해가지고 프로드로말 스테이지에서 볼 수 있는 심텀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것이 이제 뭐 컨스티페이션이라든지 이게 장에서의 문제가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6년 정도 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컨스티페이션도 있고 색이 잘 안 보이거나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디프레션이 생기거나 이런 스테이지가 굉장히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미 이제 뭐 행동장애나 기억중추에 장애가 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타겟했을 때, 이 시기를 타겟해 보면 우리가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앤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AD, PD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드로말 스테이지에 포커스를 해서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좀 집중해서 퀘스천을 앤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고 있고 지금도 많이 시도 중이고 많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 5년간 연구 실적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한림대 소속으로 몰리큘러 사이키아트리에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고 미국에 있는 6년 동안 제가 한 15편의 논문을 냈고 거의 10점대 다 이상 되는 논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논문 요번에 이런 논문이 제 기술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이 12번에 있는 제 셀 리서치 페이퍼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프로드로말 스테이지에서 거세 디스펑션, 그러니까 컨스티페이션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패솔로지스트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브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패솔로지스트가 있는데 그분의 시어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브락 스테이지를 저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신기하게도 얼리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 제로나 원인 상태에서 이 것에서 NFT나 루이 바디 스트럭처가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게 발견이 된 것을 조직학적으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뇌로 딜리버리가 되기 전에 장에서의 어떤 뉴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하게 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NFT나 루이 바디 스트럭처들이 뭐 메가스 너브라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의 하이웨이를 가지고 결국에는 파이널 딜리버리 리즌인 브레인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티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렸던 논문이 Initiation of Parkinson's Disease from Gut to Brain by Delta Securitase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제가 운이 좋게도 그 에모리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슬라이드 쇼가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굉장히 좋은 주변에 컬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중에 한 명이 이 젠타오 장이라고 하는 MD, PhD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니어스 트랙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포스닥이었고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젠타오 장이 이 델타 시큐리테이즈 다른 말로 AEP라고 하기도 하고 아스파라기닌 엔도펩티제이즈 엔자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에 의해서 타오가 잘려지는 것을 AD 페이션트한테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네이처 메디슨의 퍼블리케이션이 됐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이 AEP라는 엔자임이 어떤 부분의 어떤 리진을 타우의 어떤 리진을 자르는지 스페시픽하게 다 분석이 LCMS를 통해서 됐었고요. 그리고 페이션트한테서도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검사가 돼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AEP라는 엔자임의 중요도가 이제 세상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졌을 때 이러한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퀘스천이 들었던 부분은 과연 이 AEP는 알파-시뉴클린은 자르지 못할까라는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서 보여줬던 부분에서도 A베타랑 타우와 알파-시뉴클린은 상당한 서로 오버랩되는 리진이 있고 AD와 PD 자체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엔자임도 그러면 AEP의 어떤 일정 사이트에서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돼서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에모리로 트랜스퍼를 하자마자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바로 같이 콜라보레이션 워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알파-시뉴클린의 N103 사이트를 이 아스파라지닌 엔도펩티즈 AEP, 즉 델타 시크리테이지에 의해서 잘린다는 거를 확인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DLB 페이션트나 LBD 페이션트 브레인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그지스트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쓸 리서치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앞서 2개의 큰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 플러스 프로드로멀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교수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몰리큘러 메커니즘과 어떻게 어플리케이블한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프로테인을 일단은 클로닝부터 해서 프로테인을 이렇게 굉장히 퓨어하게 정제를 해낼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하게 이 몰리큘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이 있고 어떻게 몰리큘러 인터랙션을 어떤 식으로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내는지 이런 퓨어하게 정제한 몰리큘을 가지고 이러한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조금 다양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파-시뉴클린과 타우의 인터랙션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아스파라지닌 엔도펩티데이즈 AEP에 의해서 잘려진 알파-시뉴클린 N103 사이트와 타우 N36A가 서로 굉장히 스트롱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이 프리폼 파이브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정말 NFT나 루이 바디 스트럭처에 굉장히 가까운 소화 섭식이 안 돼서 결국에는 뉴로톡신을 만들어내서 뉴런을 죽이게 하는 스트럭처를 이렇게 템 이미지로 분석을 해낸 거였는데요. 이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그냥 풀랭스 알파-시뉴클린이나 풀랭스 타우 말고 이런 트렁케이 폼도 그냥 인류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렇게 트렁케이 폼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게 굉장히 더 스트롱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냈고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옆을 보시면 지금 맨 마지막에 N103와 N36A가 컴비네이션 믹스를 해서 퓨어 인비트로로 만들어낸 프리폼 파이브릴의 스트럭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고 거의 막 바늘 끝처럼 엣지가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도 당연히 알파-시뉴클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파미너직 뉴런 스페시픽한 타우와 알파-시뉴클린이 독성에 연결돼서 어느 사이트인지를 AEP와 연결돼서 조금 더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딥하게 분석해 볼 수 있었던 결과였고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를 가지고 AEP가 얼마나 PD 패솔로지스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AP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PD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얼만큼의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앞서서 보여드린 결과 분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차 뉴런 세포를 배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틴이라고 네이블링한 표지 마커를 가지고 PFF를 처리했을 때 어떤 PFF가 가장 빨리 뉴런으로 들어가고 톡시시티를 증가시키는지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BS만 처리되어 있는 그룹에서는 뭐 데미지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모폴로지라든지 그 덴드라이트리 뻗은 모양 다 정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 바이오틴이 네이블링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세포 안에서나 이런 미디어에서 디텍션 되는 바이오틴 시그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PFF를 각각에 맞춰서 처리를 해준 결과 유난히도 타우 M36A와 알파-시뉴클린 M103가 믹스처로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 바늘의 니들처럼 보였던 그 PFF가 굉장히 빠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를 데미지를 시키는 거를 1차 뉴런을 사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포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결과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조금 제가 결과를 간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동물 실험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어프로치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킨슨이나 AD가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든지 겉 인플라메이션과 연결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테논이라고 하는 마이토콘드리아 컴플렉스 1의 이니비터인 뉴로톡신인데 PD 애니멀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이 로테논이라는 물질을 사용할 때는 그냥 브레인에 다이렉틀리 스테로톡식 인젝션을 하거나 그냥 IP 인젝션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 이번 동물 모델에서는 매치가 되지 않음을 알아서 저는 이제 굉장히 크로닉하게 겉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면서 겉에서 브레인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는 거를 옵저베이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물 모델을 찾아보다가 로우 도즈 로테논을 다음과 같이 이 컨센트레이션에서 한 3months 정도 이렇게 오랄 가바지를 했을 때 겉 인플라메이션도 재현이 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에서 이제 브레인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이 일어나는 몰리큘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마우스 베가스 너브를 홀 전체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하는 서저리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해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이렇게 스테이닝, 이뮤노 스테이닝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N103와 tau N36A가 이렇게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쓴 모델이 알파 시뉴클린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이 왜 스톱을 하냐면 이 모델은 12months, 15months까지도 PD 심텀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뉴런에서 알파 시뉴클린이 익스프레션만 조금 하이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arly stage일 때, 3months일 때, 3months 정도의 오랄 가바지로 로테논은 뉴로톡신을 계속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들이 그 안에서, 장에서부터 타우 N36A와 알파 시뉴클린 N103를 증가를 시켰고 또 이와 연결된 AEP의 엔자임의 활성도 굉장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와일드 타입과 AEP KO를 썼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알파 시뉴클린이 트랜지니 마이스를 쓰면서 AEP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렇게 비헤이비어 테스트나 뉴로톡신에 관련돼서 이런 셀데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브레인에서도 베가스 너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 논문에서 또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이 진짜로 장에서 브레인으로 가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 닥터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마우스에서 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엔도스코프를 통해서 저희 타우나 알파 시뉴클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6가지의 종류의 PFF를 모두 다 인젝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와일드 타입에서도 당연히 트랜스포테이션은 일어나지만 비헤이비어적으로 심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포테이션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와일드 타입의 결과도 넣었고요. 그래서 장에다가 직접 에피시리얼 루멘 사이트에서 저희가 인젝션을 했을 때 저희가 인젝션한 몰리큘이 바이오틴이라는 물질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홀로 메가스 너브를 아이솔레이션 해냈을 때 스테이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션트들도 지금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때 페이션트 데이터 바이옵시 한 결과도 있고 브레인에서도 봤을 때 AEP에 잘려진 알파 시뉴클린 N103와 타우 N36A가 루이 바디 스트럭처에 굉장히 가깝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스트럭처를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장에서도 이들이 지금 PD 페이션트 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이옵시를 했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몰리큘들이 다 장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이제 메이저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5점짜리 논문을 낼 때 new finding이 뭐고 노블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보면은 정말 몰리큘러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과 그다음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페이션트에서 가까운 스트럭처를 정말로 피브릴을 만들어낼 때 스페시픽하게 다른 점이 있는가를 찾아냈던 부분이 굉장히 미닝풀하게 어필이 됐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인 뭐 콜로닉 인젝션이라든지 엔도스코프를 써서 장에서 이게 인젝션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실험적인 기술도 어프로치를 해서 석세스풀리 보여드렸기 때문에 논문에서 상당 부분 그 노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 프로드로멀 스테이지에서 제가 미국에 6년 동안 있을 때에도 그때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임상 교수님들에게 제가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교수님들의 다양한 실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겉브레인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베가스 너브를 홀로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뉴론층을 섹션을 직접 할 수 있고 이뮤 스테이닝도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브레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이 몰리큘이 이 질환에 연관이 있고 이 몰리큘과 다이렉틀리 인터랙션을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클로닝과 이제 프로테인 퓨리피케이션 같은 스킬이 겸비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냥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몰리큘러 메커니즘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으시고 자기가 뭔가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오늘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은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의료원의 신경과 교수님들 그리고 소화기내과 교수님들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을 해서 조금 건너뛴 부분도 좀 많고 그래서 조금 전달이 잘 됐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지금 당장에 퀘스천이 없으셔도 이메일로 본인 연구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두 분의 두 분의 교수님 발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H코어 그 의료원 내에 이제 생겨서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중개의학 연구 정기 학술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월요일 날 5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4월 18일 월요일 5시 반에 저희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공지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코어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학술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희 교수님, 신영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